네, 수라 연계 작품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그래서 수라랑 엇박자 D. 네, 이렇게 해서 연계 작품 볼 건데요. 수라는 연계될 수 있는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이해를 하시면서 내용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자, 수라랑 연계될 수 있는 거 송수건의 까치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분석할 건 아니고요. 네,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일단은 까치밥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까치밥이 뭐게요? 까치밥이겠죠. 그야 까치밥이겠죠. 근데 까치한테 주는 밥인데 감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먹는 감이요. 근데 이 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기 위한 자세가 까치밥이야. 그 감나무 수확을 하면 일부러 감을 몇 개를 안 따고 남겨요. 그 썩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까치 먹을 밥이라고 냅두는 거야. 그래서 이 까치의 먹이로 냅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까치의 먹이로 냅뒀을 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상들이 뭐와의 자연과의 공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즉 배려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감수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보시면 주제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정의 소중함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까치밥의 소중함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 그리고 혹은 어떤 대상 사이에 가지고 있는 배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럼 벌써 감이 오지 않아? 수라도 배려심을 가지고 있었어. 어디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가 배려심을 가졌지? 그래, 거미에 대해서 가졌잖아. 그거랑 좀 비슷하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전문 다 볼 건 아닌데 간단하게 볼게요. 고양이 고양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서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요. 그 까치밥 따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냐면 서울 조카 아이들은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감 안 따는 걸 갖다가 진짜 그냥 먹는 건 줄 알고 딴다라는 건데 그건 사실 까치밥이라 일부러 냅둔 거란 말이야. 그걸 따지 말래. 그러니까 그 자연을 사랑하는 인정이 없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인정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쭉 보면 저 중요한 거 위주로 볼게요. 오늘 할 시들 다 길어서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 읽어보시긴 하셔야 돼요. 자, 쭉 내려가서 중요한 거 위주로. 그것은 뭐였어?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었어. 그러니까 이 까치밥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한테 있어서 꼭 필요한 등불과도 같은 희망이 되어주었어. 라는 긍정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철모르게 철없게 그렇게 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서름 조카 아이들이요 까치밥 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까치밥이랑 똑같은 소재가 밑에도 보면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정이에요. 사랑방 말쿠지에 집신을 몇 줄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라고 했어요. 이 등불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신도 옛날에 집신을 막 이렇게 집신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여러 컬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문화했어요. 무료 나눔했어요. 근데 왜 무료 나눔 했느냐? 사람들 그냥 길 가는 나그네 발 아플까봐 신으라고. 이런 정서야. 그럼 뭐의 정서지? 배려의 정서야. 까치밥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 점에서 이게 나중에 뭐가 되었느냐? 외로운 길손, 외로운 나그네 길보시가 되고 보시는 그 스님한테 보시한다 그러면 보답한다는 의미예요. 보답. 그러면 길보답이 되더라.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신발이 되어주더라. 그런 인정인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시하는 아이들 보고 그거를 경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로 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될 머나먼 길 이렇게 등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어. 그러니까 까치밥의 가치에 대해서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돼요? 어쨌든 내용은 이런데 옆에 포인트 정리해둔 거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수라랑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상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선 까치에 대한 따뜻한 마음, 자연에 대한 따뜻한 마음, 수라에서는 거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 그 수라도 자기가 거미를 만났던 경험, 버렸던 경험이 있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밥을 따는 아이들한테 내가 조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미 경험이었고요. 까치와 가족의 경험이었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수라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 넓게 생각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공동체적 의식 아니야? 자연도 우리의 벗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런 공동체적 의식을 여기서도 중시했다라는 거야. 그럼 주제가 비슷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런 장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자 공통점 또 비슷한 말로 다른 대상에 대한 배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수라에서 보드라는 종이에 일부러 그 거미를 되게 아기 거미를 갖다가 받아놓잖아요. 거기서 정성이 느껴진다라고 했어요. 보드라는 종이에 받아가지고 버리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거기서도 거미를 배려하는 마음이 드러나고요. 까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까치업 그 자체가 날짐승을 배려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정리해봤을 때 이 수라랑 까치만 모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다? 배려하는 정서, 공동체적인 정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돼요? 돼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라와 주제 공통, 다른 대상에 대해 가지는 배려와 따스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용학 시인이 2, 3번 세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이용학 시인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용학 나오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거. 이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 사람도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단순히 광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진 대상이 있어요. 보통 시에서 나타나는데 유랑민이 있습니다. 자, 유랑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랑은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랑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냐? 이 비슷한 말로 피난민이라고도 하죠. 피난민. 이 피난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수탈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 계속해서 그 수탈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오는 우리 민족의 슬픔이 있었던 거야. 이용학이라고 하는 시인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도 마찬가지로 모두 그 유랑민의 슬픈 정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 그럼 벌써 감이 와요. 자, 봐봐요. 수라에서도 뭐가 드러나요? 우리 가족 공동체, 수라에서 거미로 대표되는 가족 공동체가 뭐 됐어요? 해체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없어졌다, 해체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유랑민들이 자신의 보금자리인 우리 조국, 조선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돌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거미 가족이 해체된 거랑 비슷해요. 이해되죠?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볼게요. 이 시는 주제 우라지오에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한 거 일단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기서 봤을 때 일제강점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다룬 작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화자도 마찬가지로 유랑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랑민의 정서가 나와 있고요. 참고로 우라지오 항구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라지오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럼 러시아로 뭐 했다? 피난을 갔다. 유랑을 갔다라는 거죠. 조국을 잃어버렸다. 마치 거미처럼 이해돼요? 자기 집을 잃어버린 거미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제강점기의 피폐한 현실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유랑민들의 한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을 잃은 거미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한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볼게요. 자,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3년에 보시면 우라지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그게 뭘 드러내고 있느냐. 봐요. 다시 내기로 헤어지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밑에 머리에 어순풀에 그리워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지오로 내가 뭐 하면서 유랑하면 살았던 삶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내가 우리 고향이 그리웠던 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대로 나와 서로 솔직할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꿰인다.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라고 했어요. 여기 포인트 중요합니다. 봐봐요. 가지도 오지도 못할 우라지오야.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로 반쯤 쫓겨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도 오도 못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봐봐. 그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밤이에요. 수라에도 정확히 밤이 나오잖아요. 차디찬 밤이다. 두 번째 줄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차디찬 밤이랑 여기 있는 밤이랑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이게 둘 다 뭐예요? 어느 시대? 밤이 얘들 어떤 의미야?
그래, 일제강점기, 일제의 수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얘들아, 이 밤이라고 하는 소재는 정말 어느 시든 일제강점기 연관되어 있으면 자주 등장하는 시어입니다. 부정의 의미라고 인식을 해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옆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수라랑. 자, 밤은 똑같이 뭐라고요? 부정적인 상황이다.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림을 고조시키는 시간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엇보다 이 작품이 중요한 거 봐봐요. 우리 수라에서 무슨 방언이 쓰였지? 평안도 방언이 쓰였어요. 오케이. 자, 평안도 방언이 쓰였는데 거기에서 뭐 어니젠가 뭐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함경도의 방언이 중간중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뭐 마우제, 뭐뭐 꺼정. 봐봐. 잠질 때 꺼정, 눈 감을 때 꺼정까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 방언입니다. 물론 위치는 다르죠. 얘는 함경도 방언이긴 하지만 둘 다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토적인 정서가 들어있습니다. 뭐랑 비슷해요? 수라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향토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또 중요하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라랑 주제가 공통이에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가지고 있고요. 안타까움이 있고요. 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요. 방언을 통한 토속적인 특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용학. 이게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앞에 있는 시에 비해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한번 할게요. 그냥 원래 중요한 시예요. 자 보면 이 이용학 시인이 얘들아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유랑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고 했지. 여기서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제 유랑했던 자기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돌아가시고 조선에 돌아가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죽지 못한 거야. 타국에서 죽은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쟤도 마찬가지요.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과 유이민이 유랑민이에요. 유랑민의 비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수라에 나오는 검이랑 우리의 모습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여기 봐요. 침상 없는 최후의 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은 뭐예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풀벌레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 돌아가셨느냐. 여기서 3년 보세요.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할 꿈의 콧봉을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시 반복해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랑민으로서의 비애가 드러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의 주제 포인트 보면 1930년대 일제강점기. 봐봐 지금 내가 다 보여주고 있는 시 두 개가 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라랑 똑같죠? 그쵸? 일제강점기 배경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민중들의 국외 이동, 수탈을 피해서 해외로 가거나 징용으로 인한 이주 등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유랑민의 생긴 이유. 그 특히 어디에서 많이 살았냐? 러시아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면서 힘들게 살다가 낯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당대 유랑민들의 비참하고 고달픈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랑민들의 일제강점기에 고달팠던 삶이 마치 수라에 있는 거미, 공동체적인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어 있는 범이랑 똑같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비판과 안타까움이 있고요.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유랑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이용학 시인의 시들은 전부 일제강점기 배경이다라는 거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붕괴됐다는 점에서 수라랑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육사의 노정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게요. 얘는 고달팠던 지난 삶에 대한 회고와 성찰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육사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 청포도 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시인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일제강점기 시대를 마찬가지로 배경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라랑 유사합니다. 근데 노정기가 뭐냐? 노정기는요. 여행할 때 길의 경로와 거리를 적은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행했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행의 기록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일제강점기 시대에 암담한 시대 현실에 투쟁해서 살아온 화자의 고단한 삶에 대한 기록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고단한 삶을 살았던 나의 삶의 여행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벌써 감오지 않아요? 일제강점기에 고달픈 삶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겠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의 조각과도 같다.
깨어진 배 조각이니까 목숨은 겨우겨우 부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겨우겨우 붙들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야.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남들은 기뻐하는 젊은 날인데 내 생애는 나의 삶의 여행은 별로 그렇지 않았어. 왜냐면 일제강점기 속에서 수탈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보면 날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알리는 정크와도 같아서 소금에 절고 조술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을 읽어본 산호도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도 않았다. 봐봐. 무언가 비춤도 없어. 빛의 비춤도 없고 완전히 어두운 곳에 살았어. 그러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뭐예요? 일제. 일제가 만들어낸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속에서 내가 되게 고달프게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 비슷해, 내용이.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호는 앉으시고요. 잠깐만 앉아 있어봐.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오래 썼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냐? 봐봐. 이 시가 중요한 이유 이것 때문도 있어. 봐봐요. 똑같은 소리가 나왔죠. 뭐가 나왔냐면 거미가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처지가 마치 뭐 같아? 새벽 밀물에 밀려와 있는 거미와도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가지고 거미처럼 밀려와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약간 수라에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거미의 모습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미의 모습이 좀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얘도 쫓겨가지고 마치 쫓겨 나오는 거미처럼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소재를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보시면 밤. 흐릿한 밤, 이건 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미지라고 했죠? 이건 다 비슷해요, 대부분. 그리고 중요한 게 거미야. 자, 거미는 쫓기듯 살아온 하나의 사자의 삶으로서 부정적인 상황에 휩쓸리며 살아온 삶을 거미에 빗대어서 표현했어. 마치 수라에 나오는 힘든 거미 가족의 삶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호 잠깐 나와보세요. 여기 있는 문제 마저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라와 주제 공통이고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비판과 안타까움, 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거미라고 하는 공통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시는 똑같은 거미라고 하는 시어가 나오니까 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얘도 별표 한번 할게요. 네. 확인 한번 해두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시들은 백석의 시들을 제가 쭉 나열해 놨었어요. 자, 백석은 제가 저번 주에 수라할 때 잠깐 설명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자, 백석 시의 특징이 있어. 뭐가 많이 나온다? 산문시가 조금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배경을 하고 있는 거는 똑같고요. 자, 백석의 작품 중에 여승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지금 일제강점기 배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본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순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순환을 여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여승이 뭐냐면 여자 승려란 뜻이죠. 여자 승려. 자, 그러면 이 여자 승려를 다루고 있는 여승에서 얘가 왜 일제강점기 시대의 피해자냐? 봐봐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 들려드릴게요. 여승이 원래는 그냥 여자 승려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그냥 아내였어요. 여자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어. 그리고 남편 사이에 누구도 있었냐? 딸도 있었어. 근데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란 말이야.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일제강점기에 돈을 벌겠다고 그 광산으로 금 캐러 갔어요. 근데 금 캐러 갔는데 남편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잖아.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뭐라도 해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금전판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 금광산에 가서 금 캐는 광산 앞에서 뭘 팔았냐? 이 여자가 옥수수를 팔았어요. 근데 그 옥수수를 팔면서 딸내미 집에 두고 올 수 없잖아. 그치? 위험하니까. 그래서 딸내미랑 같이 추운 겨울에 옥수수를 팔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이게 추운 날에 나와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딸내미가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려서 딸내미가 죽어요. 딸내미가 죽어가지고 이 여자가 남편도 없죠. 딸내미도 죽었죠.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여자가 어디에 귀의하게 되냐면 불교로 가게 돼요. 불교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자르고 삭발을 하고 승려가 되도록 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여자의 불행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남편이 돈 벌러 갔어. 왜 돈을 벌러 갔느냐?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잖아. 그래서 돈 벌러 간다고 했다가 돌아오지 않은 거야. 거기서 비극이 시작인 거지.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이제 수탈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수라랑 비슷하게 일제강점기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돼요? 제 말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죠? 네, 듣고 있죠? 그래서 다시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에 내 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내가 이 백석이라고 하는 화자가 누구를 관찰하는 거냐면 여승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여승이 이미 된 모습이야. 그래서 특이한 게 미래에서 과거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평안도 배경이에요. 백석이 평안도 배경으로 시를 좀 썼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는 파리한 여인. 파리하다는 건 굉장히 안색이 창백하고 좋지 않아 보이는 되게 얇은 여인한테서 그게 아까 그 여자죠. 여승한테 옥수수를 했어요. 그때는 딸이 있었죠.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가을밤과 차게 울었다. 그러니까 애가 밖에 나와서 장사하는데 찡찡거리거나 하면 손님이 더 안 오니까 아이한테 이제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건 애정 어린 그런 잔소리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얘들아, 이건 그냥 용어야. 알아나? 지아비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다. 남편이다, 남편. 그럼 지어미는 아내죠. 지어미는 아내. 지아비는 남편이야. 남편을 기다린 지 10년이 지났어. 안 왔어. 그래서 자,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을 사자예요. 자, 상봉도 설게 오른 슬픈 날. 그게 어떤 날이냐? 이 여승이 되어버린 날이죠. 산절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자기가 여자 승려가 됨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극복해 보려고 한 거죠. 오케이? 다시 봤을 때 둘 다 이 수라나 얘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갔던이에요. 오타. 던 여인의 여승이 되기까지의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인의 삶은 아까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한 삶이라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가족들과 헤어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현실적인 모습. 봐봐. 이 여자도 가족 공동체가 붕괴했잖아. 딸은 죽고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화자가 뭘 하고 있다? 관찰자의 입장이에요. 백석의 시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관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가족을 관찰하고 있는 거고요. 수라에서는 거미 가족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 화자와 관찰자의 입장에서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이런 게 공통점인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있고요. 뒤에 이 시들은 중요한데 어떤 의미인지만 조금 알아볼게요. 여운왕골 쪽. 어려워요? 자, 말이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명절날의 정치와 가족 공동체 간의 유대감이라고 해서 벌써 감오지.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들이에요. 뭐랑? 수라랑 비슷하게. 오케이? 자, 그럼 보시면 되는데 여운안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명절을 맞아서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토속적인 우리의 풍습이에요. 여운안골 쪽이라고 해서 가족 공동체가 모이는 게 있어. 그러면 뭐랑 대비가 될까? 수라에서는 가족 공동체가 모였어, 못 모였어? 못 모였지. 해체됐잖아. 그거랑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 화자의 눈에 비친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명절날에 이제 풍습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막 모여가지고 명절 즐기고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친척들이 놀고 있는 모습 쫙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특징인 게 평안도 방언과 얘도 토속적인 소재를 많이 쓰고 있어. 애초에 여운안골 쪽 자체가 토속적인 소재를 쓰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 민족이 명절 때 모이는 풍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타야. 향토적이고 정겨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감각적인 이미지 쓰고 있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정리 다시 할게요. 수라랑 주제 차이 표현 공통입니다. 자, 주제. 여기서는 가족 공동체가 이어져 있어요. 뭐랑 다르게? 수라랑 다르게.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은 따스함이 느껴진다라는 거고요. 방언과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평안도 방언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네. 네. 그런 점에서 가족 공동체가 여기서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국수 볼게요. 백석, 국수. 자, 이거는 국수를 통해서 본 민족 공동체의 구수한 정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국수라는 소재가 나오는데요. 얘들아, 원래 요즘에야 잘 안 그러지만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옛날 관용 어구긴 한데 잔치국수 먹으러 간다, 국수 먹으러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국수를 먹냐? 잔치할 때. 그러니까 경사가 났을 때 우리가 국수를 먹습니다. 그래서 국수라고 하는 건 원래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좋은 일을 길 일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국수를 먹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국수를 먹는 걸 못해요. 왜요? 해체가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 해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봐봐. 마지막 연을 봐봐요.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찡하게 넣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춧가루, 고춧가루를 좋아하고 신신한 상권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술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사방 절절 끓는 아릇국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음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즉이 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얘들아 봐봐. 지칭하고 있어. 무엇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뭐야? 다 국수야. 근데 이 국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가봐. 뭐라 그랬냐면 이 조용한 마을과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한 친한 거라고 했어. 사람들의 공통체적인 인식을 연결해주는 게 뭐란 얘기예요? 국수라는 건데 지금은 국수를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작품은 국수를 만들어 먹는 일로 흥겨워하는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이라는 게 드러나 있고요. 국수는 얘기했죠. 공동체적인 인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을 드러내는 소재고요. 꿈이 많고 소박한 우리 민족의 심성을 드러내는 소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유대감 회복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어요. 이런 국수를 먹고 싶은,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가 같이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속어를 쓰고 있다. 하와 이건 백석의 특징이야. 토속어를 쓰고 있어서 평안도 방언 쓰는 것처럼 여기서 토속어 같은 거 많이 쓰고 있고요. 국수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라랑 주제가 공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현도 공통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족 공동체가 해치지 않은 따스함을 상징하는 국수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라에서 가족 공동체가 해치된 상황에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그리워하는 모습이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방언이랑 감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수라랑 비슷합니다. 수라에서도 감각적인 이미지, 시각, 청각 막 다 영향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미를 의인화한 것도 중요합니다. 봐봐요. 거미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어요. 여기도 국수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수라는 엮일 수 있는 작품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서 우리 까치밥 얘기했는데요. 까치밥은 이제 까치밥이라고 하는 배려의 이미지가 뭐랑 똑같냐? 수라에서 거미한테 했던 행동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였고요. 뒤에 두 개 시는 다 뭐냐면 이용학 시인이랑 관련된 내용이었어. 이용학 시인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유랑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유랑민의 처지가 뭐랑 똑같아? 수라에 있는 거미랑 똑같다.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육사의 노정기를 보시면 이 사람이 살아온 생애가 마치 굉장히 고달픈 일제강점기 시대의 여행 기록과도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거미라는 소재를 쓰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도 쫓기는 거미와도 같았다. 거미가 유사하다는 소재였고요. 그 다음에 백석 시리즈 3개 봤어요. 백석 시리즈에서 보시면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토속적이다. 일제강점기를 다루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계열을 나눠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죠? 예, 중요하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엇박자디 관련된 연계 작품 볼게요. 자, 얘는 얼마 안 되는데요. 너무 중요하다. 자, 1번.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고 했어요. 별표 한번 크게 해주세요. 원래 이 시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나이덕 작가의 시인데요. 자, 보시면은 복숭아 나무 곁으로래요. 주제가 복숭아 나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 시인은 처음에 복숭아 나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 너무 화려하게만 생겼고 내면에는 별로 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숭아 나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거리를 두다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복숭아 나무가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한 건 외면을 꾸미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자기가 외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눈에 뜨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화려함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서 치장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복숭아 나무의 내면을 깨닫고 이 사람이 그거를 긍정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엇박자 D 다시 내용 떠올려 보세요. 오랜만에. 자, 엇박자 D에서 엇박자 D는 어떤 인물이야? 따지면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이었어. 뭐라는 이유로? 음치박치라는 이유로 이제 이 사람이 소외된 거라고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이 받았던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공연을 만들어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잖아. 자기 동료들한테, 그 동창들한테. 그런 점에서 얘도 편견을 가지는 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처음에는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편견이 결국에는 가짜였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편견을 가지지 말자는 게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 짧으니까 간단하게 볼게. 처음에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숭아 나무한테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편견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흰 꽃과 분홍 꽃은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멀리로만 지났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봐.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 봐봐. 별표. 이 복숭아 나무는 어떤 거냐. 그늘을 가졌을 거래.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래. 그러면 이게 내가 나의 편견으로 가지는 뭐였던 걸까? 오해였던 거야. 얘는 우리한테 하나도 도움될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복숭아 나무 안에는 수천의 빛깔이 숨어 있어. 즉 복숭아 나무가 가지는 가치가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엇박자들이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얘도 나름의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숭아 나무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알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정리해서 볼게요. 그래서 포인트. 복숭아 나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사실 이 시는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복숭아 나무 사실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가지지 말라? 편견을 가지지 말라.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편견과 선입견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타인이 있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복숭아 나무, 즉 타인이 지닌 진정한 모습, 참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랑 비슷하냐. 이런 편견을,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엇박자 뒤에서 나오는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 음치, 박치 이런 것들을 싫어했던 과거의 친구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소외된 것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공연, 립싱크의 행위랑 비슷한 거야. 립싱크가 그 쌤이 시킨 립싱크 말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그 공연을 보고 자발적으로 할 립싱크 있잖아. 그런 걸로 통해서 편견을 뭐 하자? 부시자. 편견을 가지지 말자. 그런 내용에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편견에 대해서 지양하지 말자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별이나 편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조화에 대한 추구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이해돼요? 돼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른 학교에선 그냥 장르로 나왔어요. 이 시가 연기작품으로 나왔어서 되게 중요해요. 특히 모든 소재가 엇박자지랑 굉장히 비슷해요. 하급반 교과서입니다. 자, 하급반 교과서라고 했으니까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나눠서 수업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급반의 교과서를 수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랬다라는 거예요. 일단 볼게요. 주제. 획일화 혹은 획일화예요. 일화. 획일화된 삶에 대한 풍자라고 했습니다. 고쳐주세요. 획일화예요. 그러면 하나로 통일돼버린 삶에 대한 풍자예요. 그러면 이 획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썼을까? 음악 선생님이 처음에 이 엇박자 뒤에 소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야? 합창에 방해가 되었어. 음악 선생님이 생각하는 합창은 어떤 거야 돼? 똑같은 소리만 내야 돼. 여기도 똑같은 소리만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쌤도 나오고요. 자, 보세요. 자,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청아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목소리로 아니다 하고 읽으니 아니다 따라서 읽는다. 무슨 얘기야? 학반이니까 수업을 엄청 심도 있게 하지 않는 거야. 아이들한테 약간 주입식 교육처럼 시키는 거야. 여기서 앞에 애가 읽어. 아니다 하면 옆에 있는 애도 아니다 따라 읽는 거야.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무슨 얘기냐? 이 태도가 이러한 수준 낮은 태도가 뭐랑 비슷하냐? 이 음악 선생님이 우리한테 강요했던 그 합창이랑 비슷한 거야. 그냥 따라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하는 거. 그런 점에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또 옆에서 그렇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우기도 좋아라. 얘들아 이거 무슨 표현일까? 외우기 좋겠지 그야. 근데 이건 어떤 표현이야? 반어적인 표현이야. 참 좋은 교육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데요. 좋은 교육은 아니죠 사실은 이게.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반어. 그래서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목소리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자, 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 읽기요. 쓸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획일되어 있는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풍자인 거예요. 즉 앞에서 우리 엇박자 뒤에서 얘기했던 선생님이 가르쳤던 잘못된 합창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이해돼요? 다시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가 있는 대로 따라 읽는다.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은 음을 내는 합창처럼. 그래서 하급한 교과서를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획일화된 삶, 즉 음악 선생님이 얘기했던 합창이랑 유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얘는 너무 시험에 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엇박자 D와 주제가 공통되고요.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조화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엇박자 D와 비슷합니다. 편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홍수건의 들꽃 아래에서 있어요. 아이고. 보시면 등꽃 아래에서 얘는 주제 바로 볼게요. 등꽃을 통해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면 등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발견한 삶의 가치가 있겠죠. 이것도 약간 엇박자 D랑 내용이 비슷합니다. 옆에 포인트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등꽃. 등나무인데요. 이 등나무가 상징하는 건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 자연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꽃을 보면서 서로 달라도 괜찮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뭐랑 비슷하냐? 엇박자 뒤에 나오는 립싱크하고 합창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로운 삶, 서로 달라도 괜찮은 삶이 있다는 걸 등나무가 알려줬듯이 우리 엇박자 뒤에서도 립싱크랑 합창이 나중에 알려줬죠. 달라도 괜찮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유사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보면 등꽃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될 삶의 이치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다. 자, 일단 본문을 봐야 돼요, 얘는. 자, 볼게요.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등나무가 소재죠. 등나무 아래 길을 서보면 가닥가닥 꼬여서 넝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어무린 색깔로 연등난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이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흐르기 시작한 것은 뭐래? 평발 밑으로 쳐져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 후로부터다. 그러니까 나는 이 등꽃을 보면서 뭘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어떤 깨달음이냐? 자, 봐봐요. 등나무는 이제 학교 벤치 같은 데 보면은 가끔 심어져 있는 학교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등나무 있잖아요. 근데 밑뿌리나 절제 없이 이렇게 막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에 두어 가지 튼튼한 줄기가 꼬여서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봐봐요. 등꽃은 서로 다른 애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아름다운 걸 피어내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합창을 했을 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해돼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구름이 내 머리 위에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가 앞속에서 파란 옷빛 굿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이것이 이제 등나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면 아랫도리에 두어 가다 튼튼한 줄기가 꼬여서 둥치를 이루는 게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룬 모습. 즉 엇박자 뒤에서는 합창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엇박자 뒤가 주제가 공통된다.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조화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더라. 그런 얘기죠. 오케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종호의 신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계속 엇박자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엇박자 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래를 조금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했잖아요. 그런 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통해서 조화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비슷해. 이게 다름을 인정하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져오는데요. 좀 볼게요. 여기서는 봐봐요. 지한석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파파위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인데요. 이 미얀마 처녀가 파파위난 씨고요. 지한석 씨는 우리나라 이름이잖아요. 정주민. 정주민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원래 주민, 마을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해요. 노동 현장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외국인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일할 게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주민과 정주민을 구별받지 않는 노동 현장에서의 공존 모두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받고 조화를 이루면서 일한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이유로 차별할 필요가 없다. 왜? 결국엔 똑같으니까. 똑같은 신분과 지위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손발도 맞고 호흡도 맞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동등한 노동 현장을 보여주면서 그와 반대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엇박자 뒤에서 사람들에 대한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졌던 것에 대한 비판이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니까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잠깐 보면 여기서 여기 읽으면 이 시 내용이 전반을 알 수 있어요. 파파 미난 씨는 이주민이고 지한석 씨는 정주민이지만 똑같아.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손발도 맞고 호흡도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다른 지위나 다른 인종을 가지고 있어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공존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세계 어느 법에도 노동하는 인간의 신분을 따질 수 없다, 따질 수 있다, 꼭 쓰여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다시 보면 엇박자 뒤에 대한 조직 공통이에요.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조화에 대한 추구. 그래서 차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담고 있다는 거죠. 어때요? 여기까지인데요.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자, 보세요. 앞에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라고 하는 시에서는 뭐가 엇박자지랑 비슷하냐? 편견을 가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타인이라고 하는 복숭아 나무 대변되는 대상에 대해서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급반 교과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아이들의 태도가 마치 획일적인 걸 강요했던 음악 선생님의 태도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등꽃 아래에서 등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조화로움, 서로 다른 것에서 오는 조화로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정우의 신분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인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서 오는 조화로움, 동등함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주제랑 다 비슷한 작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연계 작품까지 해서 본 수업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오늘 할 거는요. 일단 제가 공지사항 할 거 이따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방금 푸신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오답하고 다른 기출문제 풀고 다른 문제들도 풀어야 될 게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공지사항부터 마저 할게요. 일단 직전보강 제가 보낸 거 봤어요? 우리 예, 2시부터 10시인데요. 자, 다음날 국어밖에 안 보시잖아요. 맞죠? 첫 번째 시험은 아니구나. 그죠? 국어밖에 안 보니까 이때 할 거고요. 문제 있는 사람 있을까? 그래? 일단 가게 되면 저한테 꼭 얘기해주세요. 카톡으로 얘기해주세요. 가게 되면 6시 이후? 6시 이후? 일단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달라지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은 얘들아 직전보가 2시부터 10시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이때 온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다음 주에 오면은 25일이거든요. 토요일이거든요. 이때 저는 그냥 정상 수업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너네 언제까지 시험이지? 월화까지인가? 화요일 날은 뭐 보는데? 그럼 과학만 남았네? 과학학원 다니는 사람. 그럼 과학학원에서 부를 수도 있단 말이죠. 토요일 날. 그죠? 그래서 토요일 날 만약에 이 시간대가 안 비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수업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업하냐? 우리 연속해서 보는 거죠. 거의 4월 25일 날 이때 수업하고 26일 날 직보하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마. 오케이? 바뀌거나 하면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마 근데 안 바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보충 일정은요. 망포고 아이들은 너네는 내가 최대한 부를 수 있을 만큼 부를 건데 너네 시험이 빠르잖아. 너네 목요일부터 아니야? 시험? 다음 주 목요일부터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고요. 일단 부를 수 있는 친구는 부를 거예요. 대경이는 되는 시간이 월요일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로 잡아놨어요. 좀 이따 얘기해요. 자, 그래서 개인 보충 잡으면 되고요. 영상은 우리 진도 다 나왔기 때문에 볼 건 없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하냐면 지금 밖에 나가서 데스크 선생님한테 아까 냈죠? 기출문제 푼 거. 기출문제 다시 받아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받아가지고 와서 오답하세요. 오답하시고 저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응.